있다. 즉 확정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 규정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닥면적 계산할 때 용적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시마 강의 제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3강은 교재 페이지 38쪽 제3절 지방건축위원회입니다. 우리가 2강 끝에서 우리가 중앙건축위원회 했죠. 중앙건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는 겁니다. 반면에 지방건축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도에 두는 경우도 있고 시군구에 두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심의사항. 그래서 앞에 두는 걸 시도, 뒤에 두는 걸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바로 지방건축위원회다 돼 있죠. 이때 심의사항이 거기에 총 8가지가 있어요. 한두 가지 받으면 첫째, 법 40조 이하에 따른 건축선 지정. 건축선 지정을 갖다가 할 때 여기 되고 또 하나, 법 또는 이행에 따른 조례 의 제정 개정 및 시행하는 중요사항. 즉 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그 자체는 못합니다. 거기에 기반을 둔 조례만 합니다. 조례를. 왜? 조례를 갖다가 제정 개정할 때 이걸 갖다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 조례에 대해서.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법규가 조례입니다. 또 네 번째,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고정은 좀 안전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미관지구내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이렇게 나가죠. 이거 5번 삭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삭제는 좋은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되는 거니까. 5번 삭제됐다. 5번 미관지구 쭉쭉 나가지 5번은 삭제했습니다. 최근에 개정돼서 없애버렸습니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구성, 운영 및 심의 기준 1. 구성 동그라미 1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꼭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1번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거기 25명 이상 뭐라고 돼 있냐? 100명이야. 그래가지고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어떻게 변했냐니까 100명을 150명으로 고쳤습니다. 100명이 아니라 이제 150명입니다. 150명 이하입니다. 150. 이거 고쳐놓으세요. 꼭 굉장히 중요합니다. 25명 이상 150명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구성하되 어떻게 하냐? 위원으로 라고 해놓고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25명 이상 150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는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150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별 고려다. 이 성별은 뭡니까요? 김씨, 이씨 그것이 아니라 남성, 여성을 고려한단 말이에요. 즉 여성의 지위, 여성도 많이 집어넣으라는 뜻입니다. 성별을 고려한다는 결국 여성을 갖다 고려한다는 얘기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교재 밑에 38쪽 동그라미 2번이죠. 밑에 그래서 이제 위원은 누가 정해주느냐? 시도의사나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나 위촉하게 되겠어요. 쭉 올라가시고 동그라미 3번 39쪽 위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누가 정해줄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아까 위원 중에서 시도의사 또는 시장, 군수장이 임명하나 위촉한다. 네 번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중앙건축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얼마냐니까 2년 있어요. 2년.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했어. 이것이 중앙건축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39쪽 위에 동그라미 4번 보니까
지방건축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게는 2년이 아니라 3년 이내로 하며 3년입니다. 2년 아닙니다.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3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어서 제4절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등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할 때는 건축허가 신청 또는 대손허가 신청하기 전에 누구한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본격적으로 건축허가, 본격적으로 대손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란 말이죠.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이때 심의 신청 받으면 시도의사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결과를 거기 신청한 데한테 다시 통보하면 되고, 세 번째 건축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난 불복하겠다 이럴 때는 1개월 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받는 날부터 1개월 내에 거기 시도의사 또는 시장 군수청한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도 요즘 뭐 선거 유행인데 뭐 국회의원 뭐 이게 공채 떨어지니까 재심 신청한다 이렇게 되는데 잘 안 받아지지만 재심 신청할 수 있어요. 1개월 내 재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렇게 재심 신청 받으면 어떡하냐? 그 신청 받는 날부터 15일 내에 건축위원회에다가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15일입니다. 결과를 다시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넘어갑시다. 회의록 공개, 그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괄호 3번, 40쪽의 괄호 3번 건축민원전문위원회입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지방건축위원회만 둔다고 그랬죠. 중앙건축위원회가 아니라 시도하고 시군구만 두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 1번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에 민원 거기에 일단은 다음에 민원을 갖다가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이 민원은 어떻게 나눠지냐니까 거기 허가권자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질의민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간에 허가권자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에 한정합니다. 민원을 갖다가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심의하느냐? 잘 아는 대로 이 건축민원전문위는 시도의사가 설치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시군구청장이 하는 것도 있죠.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시도의사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고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고 시군구에 드는 걸 갖다가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까지 거기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를 갖다가 심의하게 되는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예. 네, 그림도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자, 우리 어디 가냐 쭉 가시고요. 가도 괜찮겠습니다. 42쪽 위에 7번 잠깐 봅시다. 괄호 7번, 42쪽 위에 7번.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사무국을 둡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 사무국을 둡니다. 이때 심사관을 두게 되는데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 두게 되는데 거기 쭉 나오죠. 어떻게 나누냐? 기역, 건축민원전문위의 심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니은,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 민원 처리에 관한 업무 진행 사항 등등 나누게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밑에 5절 건축분쟁전문위원회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든 심화 강의든 우리는 자세하게 해내야 됩니다. 제5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매우 중요하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첫째, 어디다 두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 즉 중앙건축위원회만 두는 것이지 지방건축위원회는 두지 않습니다. 설치 권한 내려봅시다.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에 분쟁을 조정제정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를 둔단 말이죠. 그 조정제정상 위에 박스 43쪽 위입니다. 요거 7가지 꼭 아셔야 돼요. 이건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외우라는 소리를 잘 안 하는데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잘 나옵니다. 주로 어떻게 하느냐? 다음 중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조정제정사항에 들어가지 않는 거 또는 틀린 거를 물어볼 수 있어요. 거기 여러 가지 있죠. 1번 건축 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2번 건축 관계 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등등. 예를 들어서 건축 관계자와 건축 허가권자의 분쟁 그런 건 없죠. 그죠? 그런 건 안 나오죠. 허가권자는 안 나오죠. 또 무슨 뭐 재건축에 관한 분쟁 그런 말도 잘 안 나오죠. 어쨌거나 이렇게 아닌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총 몇 가지 분쟁사항이 있다. 거기 7가지 잘 나옵니다. 틀린 거 또는 해당되지 않는 것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성 갑시다. 분쟁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원을 보면은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되는데 거기 디귿 고등교법에 따른 거기 교수 나오는데 조교수다 부교수다. 조교수입니다. 부교수가 아니라 조교수고 3년 이상 취직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6년 이상 취직한 자. 이건 별표 해놔야 돼요. 얘네들은 2명 이상 껴야 돼요. 아까 15명 이내 위원이라고 되는데 얘네들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6년 재직한 자가 15명 이내 위원 중에 2명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판사, 검사 다 아주 바쁜데요. 주로 이제 검사가 들어가겠죠. 죄송합니다. 변호사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거기 건축사로서 6년 이상, 그 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15년 이상 이렇게 나오죠. 이런 분들이 중앙건축위원회 죄송합니다.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위원장, 부위원장 누가 정해주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동그라미 5번 공무원이 아닌 자 임기입니다. 3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 임기 2년이 아닙니다. 이건 3년입니다.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남은 기간이다. 나머지는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이 될 수 없는 친구가 있죠. 결격사유입니다. 위원회 결격사유 44쪽 위에입니다. 3가지 있죠. 비성년 의견인 비한정 의견 또는 파산 선고받은 자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근고 이상 신원성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오죠. 네, 법원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기 정의된 자. 이게 3가지 있죠. 근데 집행유예는 안 나오네요. 여기는 집행유예 얘기는 안 나옵니다. 집행유예 얘기는 안 나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원회 제척. 스스로 집행에서 제외된 거죠. 공평성을 위해서 스스로 제외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원이나 위원회 뭐 배우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해당 분쟁 사건의 당사자다. 그 당사자끼리 갔는데 보니까 상대방 당사자의 남편이 위원이더라. 이런 식으로 그 위원은 제척사유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모두 5가지가 있죠. 2번 분쟁위원회는 제척 원인인 경우는 직권이나 당사 신청해서 제척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거기서 거기 위원은 못 되는 겁니다. 3번째, 위원에게 이거 말고도 제척 원인 말고도 직무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 이때는 기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나 그 사람한테 안 받을래. 이렇게 기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스스로 나 안 할래. 그럴 수도 있어요. 회피 신청입니다. 거기 4번. 회피할 수도 있다. 내가 잘해봤자 뭐 봐줬다 소리 나올 것 같고 나 안 할래 하고 위원이 스스로 하는 걸 회피고 오히려 당사 측에서 저 양반은 아무리 봐도 저쪽 편 피트를 갔으니까 저 사람한테 안 받겠어는 기피신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입니다. 조정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는 3명입니다. 재정위원회는 5명입니다. 이렇게. 그들 위원은 사건마다 분쟁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판검사 변호사는 꼭 반드시 1명 이상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
법적인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회의 맨날 얘기하죠. 과반 출석이죠. 그러다가 거기 죄송합니다. 회의는 결의는 과반수 찬성이지만은 출석은 전원 출석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회하고 재정위원회는 전원 출석입니다. 거기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는 전원 출석. 다만 찬성은 과반수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조정 신청. 조정하고 재정 신청 아무나 당사자가 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에 보니까 조정 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임명이 한 명 이상이 해야 되고, 근데 재정은 달라요. 조정은 아무나 하면 되는데 재정은요 합의가 돼야 돼요. 재정 신청은 해당 당사자가 합의를 한다. 우리 재정 받아볼까? 이 합의가 돼야 돼 하는 거예요. 조정은 그냥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정은 합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조정 재정의 기간 꼭 외우셔야 돼 이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주관시 단대편 나올 수 있고 이 분쟁 전문위원회 나오면 반드시 이 얘기는 꼭 나와요. 꼭 외우셔야 돼요. 아주 중요하다. 분쟁위원회는 당사자 조정 신청 받으면 60일 이내 꼭 외우시고 지정 신청 받으면 120일 이내 절차를 마쳐야 된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장할 수 있다. 분쟁위원회 길로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사 진행. 조정이나 재정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공사를 갖다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공사를 갖다 일부러 방해하려면 조정 신청해 버리게요. 조정, 재정 신청 들었다고 무조건 공사를 갖다가 중지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 빼놓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공사를 중지하면 안 됩니다. 이걸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집행부정지 원칙. 정지하지 않단 말이죠. 부정지. 계속 시행할 수 있어요. 조정 들어가도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공사 진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읽어보시면 됐고요. 다만 4번에 니은 하셔야 돼요. 분쟁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차가 진행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했다. 재판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재판이 센 거예요. 그러면 이 조정 절차는 중지되는 겁니다. 조정도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된다. 중지해놓고 저쪽에서 재판 걸었대. 가서 재판이나 잘해봐.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비용 예치.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조정들을 위한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해서 당사자에게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경계 때문에 싸운다, 감정 때문에 싸운다면 감정 비용 예치하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조정과 재정 방법 효력입니다. 읽어보시고 다만 동원의 2번 조정의 효력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해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한다는 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되고 수락했다. 그때는 기명날인합니다. 기명날인.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주의하세요. 재판상 화의가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걸로 본다. 기명날인하면 합의가 성립된 걸로 본다. 재판상 화의가 아닙니다. 그다음 재정의 방법. 재정도 마찬가지죠. 거기 기명날인한 문서로 해야 되며 재정은요 일종의 판결 내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판결 내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딱 어떻다라고 판정 내리면 판정 내리는 게 재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위원이 기명날인한 문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건 번호 등등 해가지고 판결을 내리죠. 이게 재정이 되겠습니다. 판결 같은 걸 내리는 겁니다. 판결은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판결말을 못 쓰고 이건 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재정의 효력입니다. 60일 내에 재정문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내에 양쪽이나 한쪽으로부터 거기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혹시 소송이 제기됐다 하더라도 처리되면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된 걸로 봐버린다. 60일 내 체크하시고. 시효 중단.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민법정칙 뒤에서 시효와 제척기간 같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있죠. 특히 시효 중단, 정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 의미를 좀 알고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는 시효 중단과 재수기한 산정은 재정 신청을 재판상 청구로 본다. 소송 제기했을 때는
나중에 소송 제기할 때를 갖다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제정할 때 그때부터 계산해 줍니다. 그때 제소기한 산정 또는 쉬어준다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재정신청했다. 재정신청. 제정이 됩니다. 이제 판정이 나왔어요. 그럼 불복합니다. 불복해서 소제기합니다. 불복 소제기. 그러면 소제기를 갖다가 이날 날짜를 한 걸로 보지 않고 돌아가서 이날 처음 지정한 날, 이 재정 시정한 날부터 소제기한 걸로 보고 또 소멸시효 준난도 이 불복소 제기한 날 이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애초에 재정 시정한 날부터 시효가 중단된 걸 본단 말이죠. 소급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직권조정입니다. 분쟁위원회는 재정 시정이 된 사건을 조정해 보는 것이 적합하냐 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도 있다. 제정된 것이 이게 조정해야 하는 건 차라리 조정이 낫겠네. 이럴 때는 직접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부담. 이게 이제 건축하다가 싸움 나면 감정 같은 거예요. 감정 이게 가지고 감정합니다. 뭐 얼마나 뭐 분간나 또 얼마나 침범해 감정 이 돈 들거든요. 감정 평가사, 감정 법인 같은 하게 되면 비용을 미리 갖다가 예납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누가 돈 되느냐 얘기죠. 분쟁의 주정들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 그때는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하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당사자에게 비용을 이체할 수 있다. 절차의 비공개. 특별한 것 빼놓고는 그런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이 분쟁 조정위원회 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특별한 것 빼놓고는 비공개입니다. 다음 대리인. 그럼 넘어가고. 선정 대표자 아셔야 돼요. 밑에 8번입니다. 선정 대표자. 그래서 그 신청이 나오고 피신청이 당사자가 되게 많은 거예요. 50명이 앉아 있어요. 막. 더 죽겠는데 막 애기 울음소리 나고 이럴 때는 대표 뽑으시오 하세요. 대표. 몇 명이야? 3명이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선정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공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선정 대표자는 3명 이하입니다. 그리고 공고할 수도 있고 뽑으라고. 선정 대표자 업무. 선정 대표자는 다른 시청이 또는 피시청을 위해서 그 사건에 주정되어 가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하는 거니까.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주정안을 오케이 할 때는 그때는 서면으로 다른 시청인 또는 피시청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건 아주 중요한 상황. 그건 이제 동의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자가 선정됐으면 신청인 피시청은 직접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를 통해서만 한다? 선정 대표자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 대표자 해임 변경.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다가 해임했습니다. 변경했습니다. 라고 통지해야 됩니다. 다음 위탁. 그럼 나머지 읽어보시면 돼요. 별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제가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아주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왜? 시험제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제3장 건축물의 건축 1절 건축허가의 의의와 성격의 1번 의 건축허가란 무엇인가? 이 법적 성질. 이 법적 성질은 제가 기본 강의에서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법적인 소양이 좀 적을까 봐. 이제는 어느 정도 민법 공부하고 그래서 법적인 소양이 있으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시마 강의에서는 법적 성질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부터 설명드려봅시다. 건축허가는 뭐냐? 건축, 대손에 관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해가지고 적법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은 뭐냐면 행정청의 독립한 그 의사표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은 일반 국민에게 권리 의무에 관련되는 권리 의무에 효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행정처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건축허가는 뭐냐? 적법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건축가의 성격은 곧 배우겠지만 형성적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권리를 주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해제를 명함으로써 원래 건축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키는 것뿐이지 새로운 권리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시험지 낼 때 건축가는 건축가를 받으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다. 틀려요. 새롭게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명령적 행위라고 부릅니다. 법적 성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첫째, 요식행위이지 불요식행위가 아니다. 즉 건축가를 받으려면 말로만 된다. 구두, 말로 되는 게 아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서식이나 방식을 필요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요식행위이지 불요식행위가 아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혼인신고다. 그러면 그것이 요식일까요? 불요식일까요? 요식행위죠. 일정한 서식에서 해야 되죠. 혼인신고를. 그냥 말로 됩니까? 혼인신고가? 해가지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이거 유명 배우 누구 그 무슨 유명한 그 여자 배우 저 결혼했습니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해주죠. 일정한 서식이 필요하죠. 방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 명령적 행위지 형성적 행위가 아니다. 즉 해제를 명함으로써 원래 기본적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지 새롭게 권리를 받는 게 아니다. 형성성이 아닙니다. 명령적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기속행위이지 재량행위가 아니다. 이 건축 허가는 기속에 가깝습니다. 즉 법정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된다. 기소당한다. 내주고 안 내주고 관계에 허가한 지 마음이 아니다. 재량행위가 아닙니다. 기속행위이지 재량행위가 아니다. 기소당합니다. 만약에 법에 맞는데 안 내줬다. 그럼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속행위니까. 이어서 쌍방행위이지 단독 일방행위가 아니다. 건축가는 신청을 해야 나오는 겁니다. 건축가는 신청을 해야 나오는 것이지 단독 일방행위가 아니다. 일방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음 다섯 번째, 적법 요건이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에서 무효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소위 단속 규정, 효력 규정. 즉 이런 걸 들어봤을 거예요. 무허가 음점에서 음식물을 먹었다. 술이나 밥을 먹었다. 무허가 음점에서 술하고 밥을 먹었다. 이때 사법상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사법상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술값 밥값 내야 됩니다. 무허가 음점이라 하더라도 이걸 적법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즉 건축하는 적법 요건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사법상 효력이 있습니다. 허가 안 받은 건물도 사법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매매도 할 수 있고 세를 줄 수도 있어요. 그게 적법 요건입니다. 근데 효력 발생 조건은 아니다. 즉 무허가라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무허가 건물도 팔아먹을 수 있고 세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대물적 행정이지 대인적 행정이 아니다. 건축가는 그 허가를 내줄 때 사람을 보고 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짓고자 하는 건물 몇 평이가 용도가 뭔가 어디다 짓는가 이 물건 중심에서 내주는 것이다. 그 사람이 실력이 있나 학교 어디 나왔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물적 행정이지 대인적 행정이 아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개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자체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므로 대물적 행정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소위 말해서 이전성이 있습니다. 대물적 행정이라는 것은 이전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대인적은 이전성이 없다. 이전성이 있습니다. 이전성이 있다. 대물적은 이전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전성이 있다. 그 뭐냐면 건축허가 받았을 때 만약에 A가 이 허가증을 B한테 남길 수 있냐? 사람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남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할 수 있다. 그래서 허가받은 걸 A가 이사 가면서 B한테 남길 수도 있어요. 이민 가면서. 그럼 B는 어떻게 하냐? 다시 허가할 필요가 없어요. 물건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냥 명의 변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물적 행정에는 이전성이 있다. 반면에 대인적 행위는 이전성이 없다. 만약에 주택관리사업부 자격증이다. 그건 대인적인 거예요. 사람 보고 내줬으니까, 실력 있으니까.
그 나무 땡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 뜻입니다. 7번째, 수익적 행정이지 침익적, 부담적 행정이 아니다. 이 건축 허가받으면 원칙적으로 이익이 된단 말이죠. 허가되면 좋잖아요. 그러면서 침익적, 수익적이지 그 자기한테 부담되는 행위, 또 손해되는 행위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8번째, 법률 행정이지 준법률적 행정이 아니다. 건축하는 행정처의 의사표시를 유사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서 허가받는 걸 보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얘기고. 9번째, 적극적 행위지 소극적 행정이 아니다. 건축허가는 행정적인 적극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겁니다. 막는 게 아닙니다. 건축은 막는 행위가 아니라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하도록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적극적 행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법적 성질을 아시면 되는데 잘 나온 것은 1번 요식행위, 2번 명령적, 3번 기속행위, 4번 쌍방, 5번 적법, 6번 대물적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설명 제가 자세히 드렸지만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냥 이 정도 놔도 됩니다. 이어서 50쪽 제2절 건축물의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정 결정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정 결정입니다. 예, 설명 들어갑니다. 사정 결정은 제가 기본과외 할 때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허가 대상일 때 미리 여기가 허가 나는가 안 나는가 미리 결정받은 것이 사정 결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됐고요. 그래서 허가 대상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밑에 절차 보면은 거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검토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아시고 대신 2번에 거기 환경영향평가죠. 거기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요거는 어떻게 하냐. 거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 세 번째 허가권자 신청받으면 거기 사정결정에서 7일 이내에 사정결정 신청에 알려야 한다. 사정결정 의미나 이런 취지는 제가 기본강의에서 해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과 이렇게 사정결정받으면 몇 가지 의제시켜주냐? 4가지를 의제시켜준다. 첫째, 개발행위 허가. 두 번째, 산지 전용, 농지 전용. 세 번째, 두 번째, 산지 전용. 세 번째, 농지 전용. 네 번째, 하천 전용. 이 4가지. 이건 감정평가사에서 2번 나왔어요. 2번 이상 나왔어요.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개발행위 허가 의제되죠. 사정 결정받으면. 두 번째, 산지 전용 같은 거 의제되죠. 세 번째, 농지 전용 의제되죠. 네 번째, 하천 전용 의제되죠. 이렇게 의제되는 건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되는데 15일에 의견 제출합니다. 15일에 의견 제출합니다. 다음, 이렇게 사정 결정받으면 몇 년 내에 진짜로 건축을 시작한다? 2년 이내에 진짜로 건축을 시작해야 되고 만약에 안 하면 그 효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사정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취소할 필요 없이 상실되게 되겠습니다. 2년 꼭 적으세요. 2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3절 건축허가. 건축허가는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일단은 원칙 예외 있고 절대 허가권자가 못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못 돼. 나는 허가권자 아니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원칙은 누굽니까? 그분들입니다. 원칙은 그분들이 원칙의 허가권자입니다. 이때 허가는 주의하세요. 건축도 허가받고 대손도 허가받습니다. 대손도 원칙적으로 허가받습니다. 건축뿐만 아니라 대손도 원칙적으로 허가받는다. 누구한테 허가받는다? 그분들에게 허가받게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그랬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구소처장. 근데 예외로 허가 내주는 친구도 있다. 누구냐? 밑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나도 허가 내줄 거야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 대신 나는 큰 거야. 몇 층 이상? 21층 이상이거나 밑에 쭉쭉 나오는 거. 이게 바로 내가 내주는 거야. 특별시장, 광역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할 것은 얘네들은 절대 허가권자 아니다. 누구는 아니냐? 일반 도지사.
일반 도지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얘네들은 절대 허가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허가권자가 될 수 없다. 허가권자 여기 나와 있는 친구입니다. 그분들하고 특별시장, 관시장입니다. 근데 특별시장, 관시장은 좀 큰 거예요. 얼마나 클까? 넘어갑시다. 52쪽 위에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 내주는 것을 거기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해놓고 동그라미 3 해놓고 기억니은데 해놨죠? 이거 설명 들어갑니다. 첫째, 층수가 21층 이상이나 연면적이 학교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렇게 특별시장, 관시장 꼭 외우셔야 돼요. 나온 적 있어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21층 이상, 연면적 학교 10만 이상. 두 번째, 10분의 3 중축으로 해나가죠. 10분의 3 이상 중축했더니 똑같이 됐을 때. 세 번째, 그러나 공장, 창고나 지방 건축인의 심의 거친 건 이거는 빠진다. 공장이나 창고나 지방 건축인의 심의 거친 거는 설사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기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특별시장, 관시장이 안 내줍니다. 근데 그때 가로 끝에 주의하세요. 디귿의 끝에. 다음은 초고층 건축물은 제한다. 초고층 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특별시장, 관시장이 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그건 예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가의 사전승인. 이거 뭐냐? 도지사 역할이다. 도지사. 도지사는 자기가 허가권자는 될 수 없어요. 그 대신 뭐가 되냐? 이거 사전승인권자. 사전승인만 할 수 있습니다. 사전승인. 누가 허가 내줄 때? 시장, 군수가 허가 내줄 때 도지사한테 사전승인 받게 됩니다. 몇 가지? 거기 4가지. 1번, 2번, 동그라미 1번, 2번. 이건 뭐냐면 그 크기가 특별시장, 관시장한테 받는 크기입니다. 이럴 때 특별시, 관시가 아닐 때 시장, 군수가 도지사 승인받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사전승인받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20층 이상이다. 그럼 당연히 서울특별시장이 내주는 거예요. 또 인천광역시에서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다. 당연히 인천광역시장이 내줘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특별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닐 때 큰 거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수원시다. 경기도 수원시에 22층짜리 건물이 허가 나온다. 경기도 수원시에 22층짜리다. 이때는 누가 허가 내주냐? 경기도에서 아니에요. 도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누가 된다? 수원시장이 내줍니다. 수원시장이 내주되 누구한테 사전승인 온다? 경기도지사에 사전승인 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승인은 특별시, 관시가 아닐 때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시, 관시는 특별시장, 관시가 직접 내줘버려요. 큰 거는. 또 동그라미 3번, 4번. 이것도 사전승인 받는다. 시장군수가.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를 위한 것이죠. 이때는 조건이 있어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기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숙박시, 위락시 이런 거. 이때는 시장군수가 허가 내주기 전에 도지사 사전승인 얻고 또 내려가서 네 번째, 주거환경, 교육환경은 굳이 3층 또는 연면적기 1,000제곱미터 이상 필요 없어요. 그냥 도지사가 공고하게 되면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거기 위락시설, 숙박시설, 술집이나 여관 같은 거, 호텔 같은 거 이거 내줄 때 사전승인 받으라 그 뜻입니다.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허가 너가 내주되 시장군수가 내주되 그 뜻입니다. 사전승인 절차. 이래서 이제 도지사가 사전승인 신청 받으면 며칠 내? 질문됩니다. 50일 이내 승인 여부를 시장, 군수, 구춘자한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연장할 수 있다. 며칠 범위에서?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건축가의 절차. 건축가 받은 자는 이 건축가는 요식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서류 같은 걸 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허가 신청서에다가 관계서류 첨부해서 허가지 제출하라. 다만 방위산업법에는 방위시설,
방위 산업시설을 건축할 때는 이때는 관계 법령에 적합 문제 여부에 관한 설계자 확인으로 관계 서류를 가름할 수도 있다. 왜냐면 이건 안보가 중요하니까, 비밀이 중요하니까 그 뜻이죠. 그 다음에 방가르 3번이 중요한데 법 4조 1항에 따른 건축에 심의받았다. 심의받았으면 통지를 받는 날부터 몇 년 내 진짜 건축을 신청하라고요? 2년 내. 원래 건축의 심의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허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건축 심의 받았잖아요. 그러면 2년 내 진짜로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어서 인허가 의제. 건축허가 받으면 여러 가지를 받은 걸로 봐버려요. 의제됩니다. 몇 가지다 거기? 21가지. 54쪽입니다. 21가지가 의제되는데 이거 외울 건 아닙니다. 21가지가 있는데 그걸 의제됩니다. 받은 걸로 봅니다. 다만 이렇게 받은 걸로 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받은 걸로 보면 55쪽 위에 보니까 관계 행정기관한테 의견을 받아야 돼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되고 협의 요청 받은 기관은 며칠 내? 15일 내에 의견을 갖다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 의제되지 않는 걸 적어 놓으세요. 54쪽 박스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게 뭐가 박스 안에 안 들어있냐? 의제 안 되느냐? 소방시설. 기본 강의 때도 적어드렸습니다. 소방시설. 요거는 의제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가세요. 이렇게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21개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참고를 읽어보시고 요거 소방시설 설치는 의제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제3강은 끝나고 쉬었다가 제4강은 55쪽에 5번 건축허가의 취소.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심화 강의 4강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